회로 이론에 의해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의 계획서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과목의 개요를 보면 전기 회로를 구성하는 기본 소자인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에 대해서 전압, 전류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요. 이 소자들과 전원으로 구성된 전기 회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표현하는 방법하고 주어진 전기 회로에 대해서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구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게 전반적인 개요입니다. 자, 먼저 이 소자를 보면은 저항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소비만 하는데 인덕터나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에너지 소비 소자만으로 구성된 그 저항 회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 소자, 인덕터나 커패시터가 포함된 회로를 해석하게 할 텐데요. 그 둘 간의 큰 차이점은 저항만 있는 회로인 경우에는 대수방정식 형태로 표현되는데 에너지 저장 소자가 있는 경우에는 회로 방정식이 미분 방정식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은 크게 노드 해석, 막로 해석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복잡한 회로를 간단한 등가 회로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렇게 등가 회로로 나타내는 그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토픽은 저항과 커패시터, 저항과 인덕터, 그 다음에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가 다 들어가 있는 회로에 대해서 주어진 전원 하에서 회로의 출력을 구하는 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주어진 회로로부터 미분 방정식을 유도하고 그 유도된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해를 구하는 과정을 학습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학습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전압, 전류, 전력, 그리고 에너지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요. 전기 회로를 구성하는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 소자에 대해서 이 개념을 적용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RLC, 그 다음에 전원으로 구성된 회로에 대해서 특정 소자에 흐르는 전류 또는 그 소자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전기 회로 해석을 이런 모델로 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전기 회로는 RLC를 연결한 그런 회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전원이 가해집니다. 이 전원은 우리가 두 가지 종류의 전원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전압 소스, 또 하나는 전류 소스, 두 가지 형태의 전원을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게 입력이 되는 거고, 출력은 어떤 소자에 걸리는 전압 또는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전원이 있을 때 전기 회로에 어떤 소자에 걸리는 전압, 전류를 구하는 게 이게 회로 해석이 됩니다. 이 전기 회로의 해석을 좀 더 일반화 시켜서 임의의 시스템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 이론에서는 또 전기 회로에 해당하는 것을 좀 더 일반화한 것을 우리는 보통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요. 외부에서 가는 입력 전원을 입력 신호 형태로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출력을 또 출력 신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전기 회로에서는 우리가 익숙한 것은 외부 입력 전원은 직류 전원 또는 교류 전원으로서 상수 또는 사인 웨이브 형태가 될 텐데요. 이 시스템 해석에서 입력은 꼭 상수 또는 사인 웨이브 뿐만이 아니라 임의의 모양을 가진 그런 전원을 가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출력도 그에 따라서 어떤 게 나오는지 이거를 우리는 시간 영역 또는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2학기 때 배우는 신호 및 시스템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전기 회로 해석의 이 과목은 시너미 시스템에 앞서서 먼저 기초를 다지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신호화 시스템에서는 전기 회로 해석 방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예를 들면은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한다든가 또는 라플라스 트랜스폼 또는 푸리어 트랜스폼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시스템을 해석하는 방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강의에서 사용하는 교재는요, 생능 출판사에서 나온 회로 이론 익스프레스고, 저자는 김동식입니다. 이 교재만으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여기서 나오는 참고문헌 회로 해석, 희중당에서 번역한 책인데요. 나온 지는 꽤 오래됐는데 좀 더 많은 양의 회로 해석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학습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각각 40%, 50% 반영하고, 그 다음에 과제를 10% 반영을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퀴즈를 보고 이 퀴즈를 성적에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석은 평가 비율에 포함시키지는 않고요. 플러스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결석이 많으면은 마이너스 점수로 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개강이 연기됐는데요. 이 수업 결손은 시험 기간 중 우리가 중간고사 때 수업을 하면서 시험을 보는 그런 병행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클래스에 올라가 있는 강의 계획서에서는 주차별로 입력을 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적어놨는데, 이 강의 자료에는 파트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3개의 파트로 나눠서 강의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파트 1과 파트 2는 각각 저항만 들어가 있는 에너지 소비 소자만 있는 회로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파트 2에서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소자, 인덕터와 카패시터를 포함한 회로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파트 3에서는 교류 전원이 들어간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먼저 파트 1에서는 기본 개념으로 전압, 전류, 에너지, 그 다음에 문동소자와 수동소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저항소자의 특성을 먼저 살펴볼 겁니다. 저항소자인 경우에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가 서로 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오음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데요. 두 개가 직류 관계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저항이 들어가 있는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으로 노드 해석과 메쉬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저항만 들어가 있는 회로에 대해서 주어진 전원에 대해서 어떤 소자에 흐르는 전류 또는 전압을 구하는 방법을 해석을 할 텐데, 그 회로로부터 대수방정식, 경우에 따라서는 연립방정식이 될 텐데요. 이거를 유도하고 풀어가는 과정을 학습을 할 겁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에 따라서 저항으로 흘려주는 그런 형태의 회로가 될 텐데요. 인덕터나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전압 전류 관계가 서로 비례하는 관계가 아니라 미분 적분의 관계가 있다는 게 전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회로 해석하는 방법은 동일하게 노드 해석과 메쉬 해석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RS로 들어간 회로에서 똑같은 회로 해석 방법을 사용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은 대수 방정식이 아니라 미분 방정식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회로를 구성하는 소자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다음에 회로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미분 방정식이 몇 차가 되느냐, 그게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그거와 미분 방정식의 차수와 회로의
구조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거고요. 우리는 특별하게 1차, 2차 회로에 대해서만 이거를 미분방 정식을 세우고 미분방 정식을 풀어서 주어진 전원에 대해서 회로의 응답을 구하는 방법을 공부할 것입니다. 파트 3에서는 전원이 교류 전원인 경우, 교류 전원이라 함은 파형이 사인웨브 형태로 들어오는 그런 전원이 될 텐데요. 이런 정연파 전원에 대해서 회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정연파 전원에 대해서 주파수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정연파 전원의 전력은 과연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의 개념을 살펴볼 텐데요. 임피던스는 저항하고 아주 유사한 특성을 갖는데 저항하고 달리 이 임피던스는 실수가 아니라 복소수입니다. 이 임피던스는 인덕터와 커패시터의 그 값하고 관계가 있지만 또 주파수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넣어주는 교류 전원에 대해서 그 전원의 주파수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수가 아니고. 이런 정연파 전원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해석을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페이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페이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페이저를 이용해서 교류 전원에 대해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교류 전원하고 인덕터와 커패시터를 포함한 회로이지만 페이저를 이용한다면은 아까 파트 2에서는 미분방정식 형태가 된다고 그랬는데 페이저를 이용하면은 대수방정식 형태가 돼갖고 그 솔루션을 구하기가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공부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정연파의 주파수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달라진다고 그랬는데 임피던스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페이저도 주파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회로에 대해서 응답이 주파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주파수를 변화시켰을 때 회로가 응답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주파수 응답의 개념을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주파수 변화에 따라서 회로의 출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것을 지금까지는 이 과목에서 다루는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1장 기본 회로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기를 띤 물체에 대해서 현상을 설명할 때 그 사용하는 개념이 전하입니다. Electric Charge. 여기서는 양전하와 음전하 이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전자가 있습니다. 전자는 이 일렉트론은 음전하를 대표하는 최소의 입자를 전자라고 합니다. 전자 하나가 갖고 있는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종 쿨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1쿨럼이란 전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모인 것을 1쿨럼의 전하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전자의 흐름, 또 전기의 흐름을 물이 흐르는 거랑 비유해서 많이 설명을 할 텐데요. 전하 이거를 물에서 물방울로 비교해서 한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전자라면은 물 분자의 부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물 분자 얼마큼이 모여서 물방울 하나를 이루겠죠. 그랬을 때 그 기본되는 물방울 하나의 부피, 여기서는 어떤 전하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모인 그 전하를 1쿨럼이라고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하를 나타내는 기호를 보면은요, 우리는 Q라는 기호를 사용할 텐데, Q도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해서 사용할 겁니다. 대문자는 정전하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정전하라는 얘기는 상수값을 말하는 겁니다. 전하의 양이 컸다 작았다 변화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것을 정전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전하량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할 때, 특히 시간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Q of T라는 시간 변수를 하나 추가를 넣어줬고요. 좀 단순하게 그냥 소문자 그냥 Q만 써도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시변 전하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은 전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전류, 전압도 마찬가지로 대문자와 소문자는 구별해서 사용할 텐데, 소문자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류에 대해서 정의를 하겠습니다. 전류는 electric current 또는 그냥 current라고 부르는데요. 전하의 연속적인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는 앞 페이지에서는 전하는 어떤 한 지점에서만 그 전하 또는 물방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한 지점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물은 어떤 수도관을 통해서 흐르는 것처럼 전류는 도선을 따라서 흐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류의 방향은 양전하가 흐르는 방향으로 정의를 하는데요. 어떤 단면적을 따라서 1쿨럼의 전하가 1초 동안에 흐르면은 그것을 1A의 전류가 흐른다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 계량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1쿨럼의 전하가 1초 동안에 어떤 한 단면적을 지날 때 1A만큼의 전류가 흐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일정한 속도로 전하가 이동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전하가 이동하는 총량을 시간으로 나누면은 그게 바로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단위를 보면은 얘를 우리는 암페어라고 부르는데, 얘는 암페어는 뭐랑 똑같냐면은 분자가 전하고 분모가 시간이기 때문에 쿨럼 퍼 세크가 되겠죠. 그래서 암페어나 쿨럼 퍼 세크나 똑같은 단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여기선 대문자를 사용했습니다. 대문자를 사용했다는 얘기는 항상 일정한 전하가 어떤 단면적을 통과한다는 기준으로 살펴봤는데요. 근데 이게 Q가 이게 한 값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변동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라면은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때는 시간으로 나눠준 게 아니라 미분한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Q가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 그러면 얘를 시간으로 미분해 준 것을 전류라고 하고요. 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얘 미분한 것도 시간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소문자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I of t는 dq dt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을 보면은, 전류의 방향은 우리는 양전하가 흐르는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데요. 양전하하고 음전하는 반대 방향인데, 우리는 음전하가 실제로는 전자가 흐르는 방향이 음전하이기 때문에 전류 방향은 실제로 전자 방향하고 반대가 되겠죠.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자, 그러면 우리가 방향하고 부호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자, 이 그림에서 보듯이 얘는 실제적으로 전류가 오른쪽으로 예를 들면 3A가 이렇게 흐르는데요. 그러면은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는 몇 암페어가 흐르느냐 그랬을 때 우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마이너스 3A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호에 따라서 똑같은 양이 흐르는데 부호가 반대면은 마이너스 값으로 흐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류를 전하의 변화율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전하는 전류를 적분하면 되겠죠. 우리 전류와 물이 흐르는 것을 비유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어떤 수도꼭지를 통해서 다른 쪽에서 양동이에 물을 받아 놓는다 그러면은 양동이에 채워져 있는 물의 양은 전류 곱하기 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전류가 항상 일정하다고 했을 때는 전류 곱하기 시간 하면 되겠지만, 이게 이 Q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 또는 I가 변한다면은 이거는 단순히 시간을 곱해주는 게 아니라 전류를 적분을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T0와 T 사이에 어떤 소자에 들어오는 전하의 총량은 이 전류를 적분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이 T를, 여기서 T0는 상수고 T는 시간을 나타내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작 시간 T0부터 우리가 관심 있는 현재 상태를 T라고 했을 때 T까지 전류를 흘렸을 때 거기에 들어오는 전하의 총량은 T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소문자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거에 비해서 시간이 어떤 상수를 정해졌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AB라고 했는데 이게 뭐 1초에서 10초라고 그러면은 1초에서 10초까지 어떤 소자로 들어온 전하의 총량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적분에서 1서부터 10까지 적분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간 t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적분하게 되면은 상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대문자 형태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총 전하를 구하는 예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종류를 하나씩 먼저 살펴보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전류값이 다 다른 형태가 되죠. 아까 전류의 흐름은 물이 흐르는 거랑 같다고 비교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수도꼭지를 딱 틀어놓고 건들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경우에는 항상 단위 시간당 일정한 양의 물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일정한 속도로 항상 유지되는 거죠. 똑같은 속도로 계속 흘러가는 경우가 이 직류 전류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수도꼭지를 틀었다가 점점 줄여나가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물이 많이 흘렀다가 점점 적게 흘러가는 그런 형태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형태는 물을 잠갔다가 점점 많이 흐르게 수도꼭지를 틀었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잠갔다가 틀어주고 그런 형태가 되는 이런 톱니바 형태의 전류가 흐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B번을 보면은 얘는 어떤 형태냐면은 점점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다른 거랑 다르게 얘는 플러스였다가 또 마이너스였다가 그러네요. 이게 어떤 형태냐면은 실제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오른쪽으로 갔다 오른쪽을 점점 많이 흘렀다가 점점 줄었다가 또 왼쪽으로 흘렀다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런 형태를 교류 전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 잠시 슬라이드를 멈추고 각자 이 총전을 한번 구해보세요. 자, 먼저 A번을 보면요. 이 경우는 직류 전원인 경우네요. 그래서 I가 상수이기 때문에 이를 적분하면은 0에서부터 3초까지 이 상수를 적분하는 것은 결국 이거의 면적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저 적분식 대신에
우리는 밑변 3 곱하기 높이 2 해도 똑같은 결과 6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B번 문제는 사인 웨이브 형태인데요. 점점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또 음수값이 됐다가 하는 이런 파형인데요. 이 파형을 좀 그려보면은 시간이 t가 1, 2, 3초일 때 이 그래프를 보면은 제로 크로싱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0서부터 3초까지 적분을 해야 될 텐데요. 이 그림을 보면은 그대로 뭐 0서부터 3초까지 적분해서 구해도 되지만 여기서 보면은 이 플러스 부분의 면적하고 마이너스 부분의 면적이 동일해서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0서부터 1까지만 적분을 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2 sin 파이 t를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파이분의 2 코사인 파이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0과 슬라이드에 오류가 있는데 0과 2를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0과 2를 대입하면은 답으로 파이분의 4가 얻어지는 것을. 자, C번 문제는 전류가 익스포넨셜 함수로 표현되는 경우입니다. 얘도 역시 이 부분의 면적인데요. 이를 적분만 해주면 되겠죠. 이 지수함수의 적분이니까 2의 마이너스 2t니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t를 0서부터 3까지 대입을 해주면은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6승의 답이 얻어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톱니파 형태인 경우에 이 톱니파 형태 예를 보니까 파형이 1, 2, 3초 때까지 모양이 전부 다 동일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 적분을 구할 때 0에서부터 1까지 적분한 다음에 그게 똑같은 게 3개 있으니까 3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수식을 보면은 이거 기울기가 2t니까 2t를 0에서부터 여기서도 이제 오류가 있네요. t가 아니라 1이 되겠죠. 1초까지 적분을 해주고 그걸 3개가 있으니까 3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t제곱을 0과 1까지 적분해줘서 답으로 3을. 자, 이번에는 전압과 전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자는 도체를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자유전자는 도체에서 불규칙하게 운동하기 때문에 특정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려면은 외부에서 기전력을 가해야 됩니다. 그 기전력을 가해주는 그런 장치를 우리는 전지, 배터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배터리에 의해서 전하를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전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전류가 흐르는 것을 물이 흐르는 것과 비유를 많이 했죠. 그럴 때 우리는 물은 높이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높이라는 것을 정해주게 되는데요. 높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수면을 기준으로 하겠죠. 그래서 해발 몇 미터다 그러면은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더 높은 데에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죠. 해발 몇 미터, 해발 몇 미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데요. 중요한 것은 해발 몇 미터가 있으면은 해발 100미터면은 거기서 항상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해발 100m에서 해발 500m라고 한다면 100m에서 500m로 흐르는 게 아니라 해발 500m에서 해발 100m 쪽으로 흐르겠죠. 다시 말해서 해발 몇 미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높이 차가 중요한 게 하겠죠. 그래서 전위는 단지 포텐셜이지만 실제로 전하가 흐를 수 있는 것은 전위 차가 있어야지만 흐르는 것,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전하가 이동하는 것은 전위 차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높이 차가 중요한 건데 이 높이 차, 전위 차를 우리는 전압이라고 부르고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재에서는 교재에 있는 이 설명 부분은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배터리에서 물방울을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동시키는 거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이 그림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앞서 전류가 흐르려면은 전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위차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위차를 우리가 전압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물방울이 흐르게 움직일 수 있으려면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전압도 단위 전하를 움직이는데 요구되는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 에너지를 정의를 하는데요. 물방울 하나를 위로 끌어올렸어요. 만약에 배터리라고 하면은 그랬을 때 요구되는 에너지를 전압으로 정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에너지 줄 퍼 쿨럼이 전압의 단위가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볼트라고 얘기하고 V라는 기호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압을 나타낼 때 이 V는 이 볼트하고 다르게 이제 전압을 나타내는 기호고요. 그 다음에 전압이 상수라면은 대문자를 쓰고 역시 시간에 따라 변한다 그러면은 소문자를 사용해서 전압을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압은 에너지를 이 전하로 나눠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압의 극성 부호하고 전위하고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벡터 공간에서 A라는 벡터 그러니까 A라는 벡터와 B라는 bekta A에서 B 벡터를 빼주면은 그게 바로 VAB는 VA-VB가 될 텐데요. 우리는 단순히 2차 공간 생각하는 게 아니라 1차 공간에서만 따져주면 되겠죠. 높이 차만 따져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A의 높이와 B의 높이가 있을 때 VAB는 VA-VB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VAB는 B로부터 A가 얼마나 더 높으냐 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VAB는 B에 대해서 A의 상대적인 높이, 상대적인 전위를 말하는 거고요. 그것을 우리는 A와 B 사이의 전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네모난 박스에 있는 수식을 좀 잘 외워둬야 되는데요. VAB다 그러면은 B에 비해서 A가 얼마나 더 높으냐 이걸로 말하는 거고요. 이 VAB는 A와 B 간의 전위차, 전압을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는 전위, 그러니까 전위, A의 전위와 B의 전위의 차이를 말하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가 VAB 대신에 VBA를 썼다 그러면은 A에 비해서 B가 얼마나 더 높으냐를 말하는 건데요. 그것은 부호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VBA는 VB-VA 형태로 쓸 수 있는 거고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VA라는 것은 기준으로부터 우리는 아까 높이를 해발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전기 회로에서는 그 기준점이 그라운드가 되겠죠. 그래서 적지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더 높은가를 우리는 그것을 전위라고 부르는데 VAO나 똑같은 그게 되겠죠. VA라 그 표현하는 것은 A 지점의 전위를 말하는 거고요. VAO라고 표현한 것은 O라는 지점하고 그러니까 그라운드 지점하고
A라는 지점하고의 전위 차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전압의 부호와 전류의 방향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소자가 있고요. 소자 양단을 한쪽은 A라고 보고 한쪽은 B라고 봅시다. 그리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V라고 표현을 했다 그러면은, 자, 이 경우에 우리는 A는 B에 비해서 전위가 얼마나 더 높으냐, 그렇다면은 그것은 B보다 A가 V볼트만큼 더 높은 전위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반대로 B는 A보다 V볼트 더 낮은 전위에 있다, 이게도 똑같은 겁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B가 A보다 얼마나 더 높으냐, 그걸 물어본 답은 마이너스 V만큼 더 낮다 얘기를 해야지만 맞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전류에 흐르는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그림에서는 B보다 A가 V볼트만큼 더 높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전류가 A에서 B로 흐른다고 볼 수 있나요? 그거는 맞지가 않는 게, 우리가 물이 흐르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높은 데서 떨어지는 물을 펌프를 통해서 다시 길어 오른다. 펌프가 하는 일이 있다면은 얘는 클로즈 루프를 형성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높은 데서 낮은 데서 물은 떨어지지만 펌프를 통해서는 낮은 에너지에서 높은 위치 에너지로 올려주는 거죠. 이게 마치 배터리하고 어떤 저항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가 서로 다른 게, 어떤 저항은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전류가 흐르는 데에 비해서 배터리인 경우에는 낮은 전위에서 높은 전위로 전하가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우리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방향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은 전류가 흐르면서 V볼트의 전압 강화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는 V볼트만큼 전류 흐르면서 V볼트만큼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데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소자가 되는 거고, 반대로 전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른다 그러면은 전류 흐르는 방향으로 전압 상승이 일어나죠. 마치 얘는 펌프를 통해서 위치 에너지가 낮은 쪽에서 위치 에너지가 높은 에너지 쪽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V볼트만큼 전압 상승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소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그림을 보면은 B에 비해서 A가 5V만큼 더 높은 건데,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A에 비해서 B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제 반대로 썼다 그러면은 얘는 A에 비해서 B가 얼만큼 더 높으냐 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5V만큼 더 높다고 그래야지만 왼쪽 부분하고 오른쪽 부분이 동등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동 부호 규약을 정해놨는데요. 보통 에너지를 소비하는 소자를 기준으로 해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전압 강화가 일어났다 그랬을 때 우리는 에너지 소비하는 소자가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수동
부호 규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위치 에너지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전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전압 강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거를 수동 부호 규약이라고. 자, 이번에는 에너지를 또는 전력을 공급하는 소자, 공급이나 발생 또는 배달 또는 딜리버 해주는 소자가 또 똑같은 용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소자 또는 흡수하는 소자, 이제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두 가지 소자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너지를 또는 전력을 소비하는 소자는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 소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2A 흐르면서 5V만큼의 전압 강화가 일어나죠. 하나 오른쪽에 있는 그림하고 표현은 다르지만 동일합니다.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전압 강화, 5V의 전압 강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동일한 거고요. 얘는 동일하게 동일한 전력을 소비하는 소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그림을 보면요.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5V의 전압 상승이 일어나고 있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똑같습니다. 그림은 다르게 표현했지만 2A가 흐르는 방향으로 전압 상승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그러니까 전압 5V만큼의 전압 상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는 에너지를 또는 전력을 공급하는 소자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원인 경우에, 배터리인 경우에 전압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반대로 저항 같은 경우에는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전압 강화가 일어나면서 그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저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